안녕하세요. 저는 양웨이탕이라고 합니다. 중국 쓰촨성 청도에서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항공기에 남다른 흥미를 보였으며 현재는 중국 내에서도 꽤 알려진 민간 군사장비 딜러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전투기 부품이나 방산 관련 소형 부품들을 중개하거나 밀매에 가까운 거래를 해왔습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법을 준수하는 중개인인 척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나라의 무기 개발 상황을 파악하고 시장 동향을 뒤에서 조종하는 게 저희 주요 수입원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 어느 나라가 신형 전투기를 만들면 저는 그 정보를 최대한 빠르게 수집해 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일해왔습니다. 저는 늘 중국이 세계 최강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특히 군사기술력만큼은 미국을 제외하곤 감히 우리 중국을 넘볼 나라가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서방 세계를 향해 무섭게 치고 나가는 우리 중국의 군사력, 핵 잠수함 전력, 그리고 무엇보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젠 시리즈까지. 저는 그런 성과들을 접할 때마다 역시 우리가 우월하다라는 우월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늘 한국을 보면 저들은 중국의 발전된 기술과 문화를 겨우 따라하기에 급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겉으로는 BTS니 한류니 떠들어대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이 중국 문화의 유산을 변형해서 그저 꾸며내는 수준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 제가 최근 믿기 힘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국이 스스로 전투기를 개발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름은 KF-21이라고 하고 보라마라는 별칭으로 불린다는데 처음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 따위가 전투기라니. 아니, 한국에서 만들었다고 해봐야 어차피 외국 기술에 고개 숙여 협상이나 간신히 해서 부품만 조립해 놓은 조립품이겠지.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흘러나오는 소문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제대로 된 전투기고 한국이 상당한 기술적 자립을 해냈다고들 떠들어대더군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감히 한국이 중국을 넘어서는 무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모욕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젠 시리즈 전투기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어 왔습니다. 젠 20, 젠 31 같은 전투기를 통해 우리도 미국에 맞먹는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겨우 4.5세대 수준, 정확히는 스텔스가 덜 갖춰진 중간 세대 전투기를 만들었다고 자랑한다니. 저는 불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것도 완전 스텔스도 아니라면서 어디서 근거 없는 자신감을 얻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서방 매체나 주변 국가들의 반응이 흥미로웠습니다. 미국조차 한국을 견제한다고 했고 일본은 KF-21이 스텔스기 수준에 가까운 성능을 내는 것 같다며 깜짝 놀라는 기색을 보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이런 소문이야 늘 생기는 과장된 언론 플레이쯤으로 치부했지만 일단 사실을 알아봐야 한다는 생각에 한국으로 직접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한국을 찾은 이유는 단 하나. 저들이 자칭 최신형이라고 뽐내는 전투기가 실은 얼마나 형편없는지 보고 시장에서 실체 없는 호들갑이라는 식으로 제가 정보 제공을 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중국이 다시금 우월하다는 증거를 확보하기만 하면 저는 여러 경로로 그 정보를 팔아먹어 이득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중국 공군과도 은밀히 연결된 모 기관의 지시를 받아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물론 중국 고위층에서도 KF-21 관련 정보에 민감해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대수롭지 않게 굴지만 내부적으로는 정말 한국이 우리를 따라잡아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불편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제게는 철저히 한국의 전투기 개발 수준을 파악하라는 밀명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이 임무를 돈벌이 기회로 삼아 흔쾌히 수락했고 그 길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 첫 느낌은 솔직히 말해서 작고 좀 지저분할 줄 알았는데 였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과 달리 서울은 꽤나 깔끔하고 발전된 도시처럼 보였습니다. 길거리에는 제가 예상했던 시끌벅적한 분위기 대신 잘 정돈된 모습, 현대적인 건축물들, 깨끗한 지하철역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고 제 머릿속 중국 도심과 비교하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중국 대도시가 규모 면에서는 더욱 크고 압도적이라고 확신했지만 한국의 수도에 대한 저의 선입견이 살짝 흔들린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가 조금 발전했을 수도 있지만 애초에 군사 기술력은 중국이 압도적이다라는 생각을 곧 되찾으며 본 목적에 집중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산 관련 업체들을 은밀히 접촉하고 관련 정보를 빼내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시장에 먼저 뿌려진 루트로 대한무역투자진흥기관을 가장해 접촉하기도 했고
때로는 언론 취재를 빙자해 업체 담당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 방산 분야라는 게 생각보다 철저한 통제 속에 움직이고 있어 생각처럼 원하는 정보를 쉽게 얻을 순 없었습니다. 며칠 뒤 KF 스무한 시제기가 공장 밖으로 나오는 장면을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일부 외신 기자들도 초청된 자리였고 저 역시 여러 루트를 동원해 그 현장에 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공장 바깥 주차장 쪽에 몰래 잠입하듯 자리를 잡았습니다. 호기롭게 별것 없을 거다라고 여기면서도 미국의 기술을 짜깁기 했을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무장한 채 행사장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드러난 KF-21 즉 보라마의 처음 시선이 닿자마자 저는 속으로 약간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실루엣이 의외로 날렵했고 기체 표면을 자세히 보면 레이더 반사, 면적을 고려한 각도 설계를 엄청나게 신경 썼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봐야 완전 스텔스는 아닐 테니 그저 겉모양만 그럴듯하게 따라한 거겠지라고 제 스스로 합리화를 했습니다. 제 마음 한구석에는 아니, 한국이 이렇게 현대적 설계와 형상을 구현할 수 있는가라는 놀라움이 싹 텄습니다. 그렇지만 입 밖으로는 저거 다 중국제 기술 베낀 거야. 쟤들이 직접 개발했을 리 없지라며 주변에 듣는 사람마다 제 손가락을 튕기며 비웃었습니다. 혹시라도 저를 통해 소문이 퍼져나가길 기대하는 한국 방산, 업계 관계자가 있을까 싶어 저는 더욱 조롱하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행사장에는 한국 공군 조종사와 기술진도 꽤나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 구역을 염탐했는데 그곳에서는 KF-21의 엔진 배치나 공기읍 입구, 구조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곁에서 훔쳐들으면서 저는 다시 한번 당혹감을 느꼈습니다. KF-21은 쌍발 엔진 구조를 채택해 장거리 작전 능력과 안전성을 높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실소를 흘리며 아, 쌍발이야? 중국 제니10도 쌍발이지. 결국은 우리 거 다 따라하는군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을 들어보니 이 전투기는 단순히 쌍발만이 아니라 레이더 역시 능동 전자주사식 레이더를 적용했고 통합 전자전 장비, 고성능 임무 컴퓨터 등 상당히 발전된 시스템을 탑재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이 엔진 자체는 아직 외국 의존이라 하더라도 그 외 부품과 소프트웨어는 꽤 대범하게 국산화한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AESA 레이더 같은 핵심도 상당 부분 독자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하더군요. 그래도 결국 미국제 부품 섞었겠지라고 속으로 되뇌었으나 제 머릿속에는 의문이 자꾸만 커졌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자체적으로 구현했을까? 한국이 전투기 개발에 나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건 분명 우리 중국이 오랫동안 해온 연구에 비해 가소롭다고 무시하려 해도 실제로는 그 폭발적인 속도감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공군 파일럿 출신이라는 한국인 엔지니어를 소개받아 대화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는 저를 외국 기자쯤으로 생각했던지 꽤나 친절하게 KF-21에 대해 여러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완전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아니라고 정부에서는 공표하지만 사실 이 기체 형상 자체가 스텔스 설계를 매우 충실히 반영한 결과다. 앞으로 무장을 내부 무장창 형태로 바꾸고 더 고성능 소재를 적용하면 상당한 스텔스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이라면 KF-21이 지금 당장은 4.5세대 전투기지만 가까운 미래의 5세대급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잠재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말이야 좋지. 그렇게 내부무장창이니 소재니 결국 다 미국 기술 받아야 하는 거 아니오. 독자 개발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이건 결국 한계가 있을 테니. 우리 중국은 이미 오래전에 자체 스텔스기 내놨어. 라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러나 그 엔지니어는 우리가 미국 기술이 일부 들어간 건 인정한다. 그렇지만 최종적으로 이 기체를 운용하고 개량하는 주체는 한국이다. 우리가 주도적으로 계속 개선할 거다라고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가장 기가 막혔던 대목은 한국이 이런 프로젝트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차피 영세한 나라면 얼마 가지 못하고 개발 중도에 좌절할 텐데 한국은 이미 수조 원대 예산을 들여서 이 전투기 시제기를 몇 대나 찍어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인도네시아까지 공동개발 파트너로 끌어들여서 사업비 일부를 분담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가 제때 돈을 내지 않아 골치가 아프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역시 한국다운 허술함이 또 발목 잡겠지라고 조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은 협상 여지를 열어두고
인도네시아를 끌어안으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주변 관계자들을 수소문하며 이 KF-21 사업이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무장통합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해외 수출은 가능한지 등을 캐물었습니다. 서방의 몇몇 국가들은 생각보다 이 한국 전투기 기술력에 긍정적인 관심을 보인다더군요. 자주국방을 어느 정도 달성하면서도 주변 강대국에 종속되지 않는 전략 자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나라라면 KF-21 수입을 고려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요. 이 말을 듣자마자 저는 속으로 큰일이네. 이렇게 되면 우리 중국이 전투기 수출 시장에서 경쟁력을 빼앗길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스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내 다시 목청을 높여 주변에 말했습니다. 한국이 진짜 5세대 전투기를 만들기엔 아직 멀었다. 전투기는 단순히 겉모양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스텔스 소재, 엔진, 통합 소프트웨어, 이것들은 결국 모두 미국산이거나 유럽산 부품에 의존해야 한다. 그러니 이건 껍데기만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그렇게 신랄하게 폄하해댔지만 막상 제 내면은 점점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더 어이없는 사실은 이 KF-21 보라마이라고 불리는 전투기가 독도 방어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였습니다. 한반도 주변 영토 문제, 특히 독도 같은 지역에 돌발적 상황이 발생하면 KF-21 쌍발 엔진 덕분에 장시간 채공하며 제공권을 확실히 장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었죠. 그때 저는 한국은 좀 웃기네. 독도 문제는 사실 일본과 얽힌 거 아니냐. 우리의 중국과는 별 상관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잠시 했으나 동시에 느껴진 것은 한국이 앞으로 이렇게 전투기를 더 발전시킨다면 동아시아 안보 지형도 꽤나 바뀔 수 있겠구나라는 불안감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계속 그게 다 허세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가 떠버리면 그 4.5세대는 무용지물이다. 제니-12나 F-22 같은 스텔스 기체가 출동하면 한국 보라마이는 레이더에 잡히기도 전에 격추될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제 말에 동조하는 사람도 일부 있기는 했습니다. 특히 중화권 매체에 익숙한 몇몇 인사들은 저를 거들며 그렇지, 역시 중국 기술이 대세다라고 맞장구 쳐줬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기술자들이나 서방의 소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분명 KF-21이 4.5세대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초기형에선 스텔스 기능이 제한적이라 해도 장차 파생형에서 개선이 이뤄지면 전략 자산으로서의 효용이 훨씬 커질 것이라며 KF-21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그 잠재력 이야기에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특히 KF-21에 들어간 임무 컴퓨터와 통합 전자전 장비의 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는 정보가 들려왔을 때 저는 너무나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런 시스템 통합 능력은 결코 쉽게 따라하는 게 아닌데 한국이 어떻게 이런 기술적 노하우를 단기간에 마련했을까 의아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결국 이건 미국이 다 챙겨준 기술이라며 한국은 그냥 기술 이전만 받아서 조립한 거잖아 라며 우겼지만 한국 관계자들은 이전에 몇 번 기술 이전이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독자 개발과 협력 개발을 병행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KF-21 시제품이 실제로 시험 비행을 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제가 몰래 구해서 보았는데 이 전투기가 막 이륙하는 순간의 힘찬 모습과 뒤동 동작이 결코 허술하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낼 때 안정감과 엔진의 추진력, 균형 잡힌 공기흡 입구, 구조, 그 어느 것 하나 한국 수준치고는 꽤나 잘 만든 것 같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느낌은 제게 치명적인 자존심 상처였습니다. 저는 물론 겉으로는 저거 다 쇼다. 시제기 한두 대 날렸다고 해서 그게 제대로 된 무기 체계가 되나. 전투기가 완성되려면 최소 2000회는 시험 비행을 해야 하는데 한국 따위가 그걸 다 감당하겠어? 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나 행사장 주변에서 만난 어느 군 관계자는 덤덤히 이미 수백 차례 지상시험이 끝나고 내년에 본격 시험 비행을 시작할 거다. 아무리 과정이 험난해도 우리에게 돌아갈 길은 없다. 이 전투기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그에게서는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무모한 허세가 아닌 제대로 준비해온 사람만이 풍길 수 있는 자신감이랄까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대체 이 나라는 왜 이리 자긍심에 찬 걸까? 다른 분야라면 아직도 중국의 압도적 규모가 우세할 텐데 전투기 하나로 이렇게 기세가 등등해지다니 한심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점점 그들의 집중력과 추진력을 부정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후에도 저는 여러 경로로 KF-21 기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어떤 도면이나 일부 설계 정보는 철저히 보안이 걸려 있어서 쉽게 빼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외형 설계 컨셉, 전자전 시스템 개요, 그리고 시험 비행 일정 등은 대략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KF-21은 초도
양산분이 실전 배치될 때쯤에는 기존 F-16이나 F-15K 등을 대체하는 주력 전투기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거라고 합니다. 미국과의 관계 문제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이 독자 전투기를 만들어 버리면 그동안 미국산 전투기를 사주던 커다란 시장이 줄어들 텐데 미국이 과연 호락호락 용인할까 하는 의문이었죠. 실제로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해 난항이 있었고 그 때문에 한국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 한국은 굴하지 않고 우여곡절 끝에 자기들만의 길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엔진 등은 미국에 의존하지만 전자전 시스템, 레이더, 임무 컴퓨터 등 소프트웨어와 통합 능력은 한국이 상당 부분 확보했다고 하니 제 입장에선 당황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정리하며 중국 쪽 상부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제 보고서는 KF-21을 절대 긍정적으로 묘사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깎아내릴 목적으로 이 전투기는 명백히 5세대가 아니므로 중국의 젠20, 젠31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스텔스 성능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핵심 부품인 엔진 기술에서 자립이 안 되므로 미국의 원천 기술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아무리 의기양양하다 해도 최종적으로 중국의 압도적인 스텔스 능력과 생산량 앞에서는 당해낼 수 없을 거지라는 제 억지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중국 상부에선 제 보고를 읽고 별다른 코멘트를 달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를 올린 뒤 며칠 후 내부 관계자들에게 KF-21의 추이와 잠재적 위협을 좀 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는 곧 제 상부도 한국 전투기를 만만히 보지 않는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괜히 심통이 났고 한국 따위가 중국을 신경 쓰이게 만들다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우연히 강산 관련 컨퍼런스 자리에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엔 전투기 개발뿐 아니라 전차, 자주포, 잠수함 등 다양한 한국 무기 체계가 전시되거나 홍보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깟 인구 5천만도 안 되는 나라가 어딜 감히 대륙의 거대한 국가인 우리 중국과 견줄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만난 서방 전문가 몇몇이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K9 자주포나 K2 전차 같은 장비들이 해외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하자 저는 속에서 울컥하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아니, 그건 말 그대로 값싼 가격 때문에 수출이 되는 거다. 품질은 아무래도 독일이나 미국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지 라고 큰 소리로 일축했지만 그들은 그래도 전투 환경에서 필요한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으니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도 한국 무기를 무시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또 억지를 부리며 그러니까 싸구려만 찾는 제3세계 국가들이 혹할 뿐이다. 중국 무기야말로 가성비가 최고다. 사실 한국 무기는 결국 중국 기술의 변종일 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제 기세를 올려도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무지하고 편협한 사람으로 비치기만 했습니다. 어떤 서양 기자가 저를 향해 중국분이신가요? KF-21 보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인터뷰 비슷하게 물었는데 저는 당당하게 나는 이 기체가 곧 미국 기술 제재와 중국의 스텔스 항공 기술 앞에서 무용지물이 될 거라 확신한다. 한국은 어차피 기술 독립이 불가능하다. 결국 중국의 발걸음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눈살을 찌푸리는 사람들이 보였지만 저는 여전히 제 고집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중에 KF-21이 실제로 퇴물 취급당하는 시점이 오면 모두 내 말이 옳았다고 인정하겠지.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까지 이런 식으로 악담을 퍼부으며 다녔습니다. 그러나 정작 저는 공항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 거리에서 본 각종 홍보 포스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KF-21의 다음 단계 개발 계획, 한국이 추진 중인 기술 자립 부상, 그리고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와 버린 전자전 소프트웨어 역량 등등 이 나라가 예전 제가 알던 소규모 주변국이 아닌 어디서든 자기들만의 결실을 걷어내는 민족이라는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한식을 맛본 것도 어이없게 제 예상을 깼습니다. 저는 기껏해야 맵고 짠 음식일 거지라고 무시했는데 막상 먹어보니 다양한 종류의 국물 요리, 바비큐 스타일 고기, 그리고 해산물까지 조화가 괜찮았습니다. 저는 겉으론 우리 중국 음식만 못하네 하면서 젓가락을 바쁘게 놀렸습니다. 한국 문화 역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우후죽순 번져가는 걸 보며 사실 이건 다 우리 중화권 문화를 변형해 만든 거다라는 억지 주장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 체류를 마치고
다시 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길 내내 한국의 발전된 모습을 떠올리니 마음 깊숙한 곳에서 울컥울컥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더 규모가 크고 더 오래전부터 전투기와 무기를 연구해 왔는데 어째서 한국 녀석들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따라붙는단 말인가. 다 미국과의 커넥션 때문이야. 그렇지 않고서야 불가능해라고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KF-21이 성공할지 아니면 중도에 예산 문제가 터져 망할지 저는 아직 단정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속으론 이 프로젝트가 정말 제대로 굴러갈까 의심하지만 외부 분위기를 보면 상당한 확신을 지니고 있는 한국인이 많더군요. 그렇다고 해도 저는 KF-21이 설령 양산된다 해도 결국 우리 중국의 스텔스 전투기가 압도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젠20과 젠31을 통해 5세대 기술을 확보했고 충분한 양산 능력과 인력, 자본이 있습니다. 한국처럼 작은 나라가 얄팍한 자본력과 기술로 어딜 감히 대국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중국이 최강이라고 믿습니다. 한국이 이루었다고 자랑하는 모든 업적은 시간이 지나면 중국이 앞서가며 잠재력을 증명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양이라고 합니다. 베이징에 자리 잡은 한국립대학교 역사학부에서 15년 넘게 몸담아 왔습니다. 주 전공은 동북공정을 기반으로 한 고구려 발해 역사 해석이고 개인적으로는 고구려, 발해 모두 중국 소수민족이 세운 왕조다라는 학설을 확고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유럽, 미국, 한국 학자들이 모두 모이는 대규모 국제 학술회의가 서울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 소장님은 저와 동료들에게 반드시 한국에 가서 중국의 정당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하셨지만 사실 저는 처음부터 그 일이 불쾌했습니다. 소장님이 이 지시를 내리셨을 때 제가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은 하필이면 왜 한국입니까? 다른 나라에서 열리는 학술회면 모를까? 저는 한국에는 별로 가고 싶지 않습니다였습니다. 동료들 대부분도 제게 동의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애들이랑 만나봐야 맨날 고구려와 발해가 자기네 역사라는 소리만 하잖아요. 대체 뭘 얻겠습니까? 라는 볼멘 소리가 연구소 회의실에 가득했습니다. 일부는 차라리 화상회의로 참여하죠. 굳이 몸소 그 나라에 갈 필요 있나요? 라고까지 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진행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소장님은 완강했습니다. 동북공정에 관한 오해가 많다. 직접 가서 발표를 하고 우리의 연구가 얼마나 근거가 탄탄한지 보여줘야 한다라며 이미 학술회 측과 연락을 마쳤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석하지 않으면 서방학자들이 죄다 한국 편을 들고 중국을 비난할 것이다라는 게 그분의 논리였습니다. 저를 비롯해 동료들 모두 못마땅한 얼굴로 그래도 하필이면 한국이네요라고 중얼거렸지만 소장님의 결정은 번복될 기미가 없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사실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예전부터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국 것들을 많이 베껴갔다. 심지어 음식 복식부터 동북 지역 역사까지 자기네 문화라 주장한다라며 특히 동북공정 분야에서는 한국이 고구려, 발해를 한국사라고 확고히 가르친다는 점을 매우 못마땅해 했습니다. 고대부터 명확히 우리 역사였는데 왜 자기들 것이라고 우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게 연구소 전체의 입장이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출발 전부터 한국에 대한 무시와 극도의 거부감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훨씬 더 크고 오래된 역사를 지녔는데 굳이 한국한테 뭘 배울 게 있겠나.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현대적으로 발전했다 한들 결국 중국 문화에 뿌리를 둔 곳이지 않은가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요즘 한국이 기술 경제 문화 면에서 생각보다 발전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치부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냥 겉만 번지르르 할 겁니다. 베이징, 상하이가 훨씬 대단하죠. 실제로 가보면 허점이 드러날 테니 괜한 기대는 없습니다라고 곁에 있던 동료에게 말했는데 그도 코웃음을 치며 맞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우습겠어요. 가서 대충 보고 오조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면 최대한 우리의 주장을 강력히 펼치다 오자라는 데 의견이 모였고 소장님도 가능하면 한국 측 학자들과 여러 차례 부딪혀서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 역사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저희는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했지만 속으로는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왕 가게 된 거 마음껏 소란을 피우고 그곳이 얼마나 발달이 덜 된 나라인지 확인해 봐야지 하는 각오도 동시에 들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가방을 싸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사실 안 가고 싶다. 다른 나라 학술회면 좋았을 텐데
비행기 표와 여권을 꺼내놓고 혹시나 비행기가 결항되길 바라는 희망 섞인 상상까지 했습니다. 동료들과의 단체 메신저 채팅방에서도 한국 갈 필요가 있을까요? 괜히 스트레스만 받을 것 같아요. 하는 얘기가 계속 오갔습니다. 마치 단체로 군대 훈련소 가는 사람들처럼 모두가 기운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이징 수도국제공항에 집결하니 대략 78명의 동료들이 모여 있었고 다들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안 가고 싶네요. 그래도 비행 시간이 짧다니 다행입니다. 한국으로 가봤자 뭘 봐야 하나. 대국인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일 텐데. 이런 말들이 버젓이 오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혹시 체류가 너무 따분하면 중간에 슬쩍 빠져나와서 중국에 돌아오면 안 될까요? 라고 농담처럼 말했는데 다들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수속을 하고 비행기에 올랐는데 기내 좌석에 앉자마자 동료 한 명이 귀띔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살짝 찾아봤는데 인천공항이 꽤나 현대적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래봤자 베이징 공항만큼 클 리가 있습니까? 저는 그 말에 그렇죠. 아무리 발달했대도 우리 대도시 수준을 뛰어넘긴 힘들죠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제가 혹시 모르게 거기 시설이 좋은가 보내라고 말하면 괜히 한국을 칭찬하는 꼴이 될까봐 계속 딴죽을 거는 시기였습니다. 비행 시간이 거의 2시간도 안 되게 짧다고 해서 근데 너무 가깝네요. 이렇게 가깝기 때문에 자꾸 중국 문화를 훔쳐갔을 수도 있죠라며 서로 괜히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저희는 내내 한국은 중국보다 뒤떨어진 나라라는 전제를 놓지 않았고 속으로 그 나라를 우습게 보며 출발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내렸을 때 저는 창밖 풍경을 봤습니다. 활주로가 넓고 깔끔해 보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그래봤자 베이징 공항보다는 못하겠죠라고 옆자리 동료에게 중얼댔습니다. 하지만 막상 공항 내부로 들어가 보니 저희 모두 솔직히 놀랐습니다. 꽤나 넓고 시설이 현대적이며 안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뭐지? 좀 의외인데? 하고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걸 내색하면 왠지 한국 칭찬을 하는 듯해져 기분이 묘했습니다. 동료 한 명이 여기 천장이 높고 공기도 깨끗하네요. 환기가 잘 되는 것 같아요라고 말하자 저는 바로 세금 많이 써서 괜히 보여주기식으로 지은 건가 보죠. 한국이 외국인들을 끌어모으려고 마케팅하는 걸 거예요라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다른 동료도 맞아요. 겉만 화려하면 뭐합니까? 실속은 없을 테니 두고 봅시다라고 거들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입국 심사관이 영어와 간단한 중국어 인사를 건네길래 저는 괜히 더 무뚝뚝하게 굴었습니다. 굳이 친절한 척하네. 우리 보고서 돈이라도 쓰길 바라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짐을 찾고 공항 로비로 나왔을 때 학술회 측에서 보낸 안내자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셔츠 차림의 한국 젊은 친구였는데 영어와 중국어 인사말을 섞어가며 어서 오십시오. 호텔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오히려 초반부터 너무 환대하면 반감이 더 생기는 법이야라는 이상한 심리까지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무뚝뚝하게 빨리 차로 안내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버스에 올랐더니 와이파이도 잘 되고 시트도 푹신했습니다. 동료들이 작은 소리로 이 나라도 나름 관광객 유치에 신경 쓰는 군이라고 했고 저는 겉만 번지르르 한 거죠. 베이징 시내 공항 버스가 훨씬 크고 좋아요라고 했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의외로 편한데 라고 느꼈지만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들어가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고층 아파트와 빌딩, 도심 전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 중 한 명이 생각보다 꽤 잘 정돈되어 있네요. 차도 막히지 않고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도착한 시간이 애매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러시아워에 오면 차가 엄청 막히겠죠? 라고 해버렸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득달같이 붙잡았습니다. 맞아요. 서울 교통체증이 심하다는 얘길 들었는데 지금은 우연히 괜찮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빌딩들 중국 대도시에 비하면 한참 덜 크잖아요. 라며 억지로 깎아내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버스 창문을 통해 바라본 서울 도심은 고층 빌딩과 간판들이 꽤나 세련되게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도로 상태도 매끄럽고 마치 제가 상상했던 후진국스러운 모습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속으로 조금 당황했습니다. 우리 예전에는 한국이 아직도 90년대 후반 수준이라고 많이 들었는데 그런 말이 과장된 거였나 하고 생각했지만 곧바로 저 스스로를 자위했습니다. 그래봤자 베이징,
상하이가 훨씬 발전했을 거야. 괜히 여기에 홀리지 말자. 도심을 조금 더 지나다 보니 길가에 최신식 전광판, 카페, 브랜드숍 등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솔직히 서울이 예쁘긴 하네요라고 무심코 말하자 저는 아니, 뭘 그렇게 감탄까지 합니까? 그냥 도심이 깔끔한 것뿐이죠. 중국도 더 좋은 곳 많잖아요. 라고 면박을 줬습니다. 마치 제가 한국에 감탄하게 될까봐 미리 방어막을 치는 기분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보니 로비가 꽤나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질질 끌며 괜찮네. 그렇지만 우리 베이징 5성급 호텔이 훨씬 더 화려하긴 하죠라고 곁에 있는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동료도 그럼요. 베이징 대형 호텔 로비는 훨씬 웅장하죠. 여긴 뭔가 작아 보여요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사실 규모 자체는 제법 큰 호텔이었는데 저희는 의도적으로 우리나라가 더 낫다라는 식으로 깎아내렸습니다. 체크인을 할 때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영어로 유창하게 안내하길래 저는 속으론 영어를 잘하네 라고 놀랐지만 겉으론 무뚝뚝하게 대응했습니다. 중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을 텐데 왜 영어만 쓰나 라고 투덜거리니 그 직원이 간단한 중국어로 니하오 니하오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라고 해주더군요. 순간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 중국어를 할 줄 아는가 보네라고 중얼거리다가 괜히 기분 나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방에 짐을 풀고 주최 측이 준비한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호텔 근처 대형 뷔페 레스토랑이었는데 한식부터 양식, 일식까지 두루 갖춘 곳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음식이 뭐 별거 있겠습니까? 김치나 밥 정도겠죠라고 깎아내리며 들어갔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음식 종류가 상당히 다양하고 맛도 나쁘지 않아 보였습니다. 실제로 몇 가지 요리를 맛보니 생각보다 훌륭했습니다. 동료들이 괜찮은데 라고 얘기하자 저는 곧바로 아니, 우리 중국 음식이 훨씬 깊이 있고 풍부해. 이건 단순히 외국 거 섞은 거지. 진짜 전통은 아니야 라고 수습했습니다. 그래야 제 자신이 편했거든요. 만찬장에 유럽과 미국 학자들도 곳곳에 앉아 있었고 한국 측 스태프가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간단한 인사 외에는 별다른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괜히 친해질 필요도 없지. 어차피 고구려와 발의 얘기만 나오면 또 싸울 텐데라고 속단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변에서 들려오는 미국인 교수들의 대화나 한국 학생들의 잡담이 귀에 들어오자 뭔가 이들은 생각 이상으로 열린 태도를 갖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술회가 열리는 컨벤션 센터에 갔습니다. 규모가 꽤 컸고 학회 등록 데스크가 질서 정연하게 운영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괜히 시스템은 좋아 보이네. 그래도 무슨 소용인가. 발표 내용이 다 엉터리일 텐데라고 애써 부정적인 마음을 품었습니다. 개회식에서 한국 측 기조연설자는 동북아 고대사 새로운 시각과 국제협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고구려, 발해는 한반도와 만주를 아우르며 독자적 문화를 발전시킨 왕조라는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숨부터 쉬었습니다. 역시 그러겠지. 자기네 것이라 우겨댈 거야. 주위를 슬쩍 살펴보니 동료들의 표정도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기조연설자는 미국의 유명 교수였는데 민족주의가 강해지면 역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쉽다라는 요지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이 곧 중국의 동북공정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것처럼 들려 저는 속으로 꽁해서 우리가 언제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까? 한국이야말로 민족주의에 사로잡혔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개회식이 끝나고 커피 브레이크 시간이 왔을 때 여러 나라 학자들이 한꺼번에 모여 잡담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뭉쳐 다니며 한국인 학자들과 눈도 안 마주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몇몇이 다가와 반갑습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이시죠? 발표 주제가 고구려 발해라고 들었는데요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분과 세션에서 하시죠라며 말을 퉁명스레 끊었습니다. 그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동료들에게 저 놈들이 분명 우리 보고 고구려 발해를 한국사라 주장할 텐데 들어줄 필요 없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점심 식사가 끝나고 드디어 제가 발표할 분과 세션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동북아시아 고대사의 분쟁과 협력이었고 발표자는 저를 포함해 일본, 독일, 한국, 미국 측 학자들이 자리했습니다. 저는 발표 차례가 오자 PPT를 띄워놓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양양이라고 합니다. 중국 베이징 소재 국립대학교 역사학부에서 연구하고 있고 오늘은 동북공정의 필요성과 고구려 발해가
왜 중국 소수민족 정권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료들을 화면에 띄우며 중국 정사들의 고구려가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이 있다. 발해 역시 당나라와 빈번히 사신 교류를 했고 이는 중국 왕조 체계 안에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등 동북공정에서 자주 사용하는 논리를 편집해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는 만주를 근거로 했기에 한반도에서만 발생한 왕조가 아니며 만주는 전통적으로 중국 영토였다. 따라서 고구려 발해는 중국 역사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청중 중 몇몇 서양학자들이 미간을 찌푸렸고 곧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독일학자가 하지만 고구려가 독자적 왕권을 가지고 당나라와 맞서 싸운 기록도 있지 않나요? 어떻게 완전히 중국 왕조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중국의 역사에는 소수민족 왕조들도 중원 왕조와 전쟁을 벌이면서도 중화 틀 안에 들어온 사례가 많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서양학자가 고구려가 스스로를 중국 소수민족이라고 인식했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당시 민족 개념은 현대와 달랐다. 중국 사서가 기록한다면 그것이 사실상 중국 영토였다는 증거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한국인 학자가 손을 들어 그런데 고구려가 조공을 바쳤다고 해서 반드시 중국의 일부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동아시아 국제관계 특성상 조공 외교는 흔했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건 한국의 민족주의적 해석입니다. 우리는 사서와 유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구려 발해가 중국 소수민족 정권이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질문한 한국 학자가 그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자 저는 동의 안 해도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저는 마치 큰 전투를 치른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 발표가 매끄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고구려 발해는 중국의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스스로 자평했습니다. 주변에선 중국이 또 동북공정 논리를 반복한다라는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저는 어차피 그들이 뭘 알아도 안 믿을 테니 신경 안 씁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일본, 독일, 한국 학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는데 대부분 고구려 발해는 독자적 왕조였으며 만주와 한반도 모두 포괄했지만 현대 중국 국경과 직접 연결 짓는 건 무리라는 결론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발표를 들으며 의도적으로 비웃듯 고개를 젓거나 자리에 앉아 펜으로 탁자만 두드렸습니다. 특히 한국 학자의 발표가 제게 가장 불쾌했습니다. 발해가 고구려 계승을 자처했고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귀순했다는 사실은 발해를 한국사로 보는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속으로 저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욕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손을 들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사회자가 시간을 엄격히 조정해 질문 기회를 길게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짧아 겨우 한두 마디만 했는데 중국 사설을 보면 발해가 당나라에 조공을 바쳤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수 있었습니다. 세션이 끝나자 미국인 교수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와 영어로 아주 흥미로운 발표였다. 하지만 만주의 역사를 곧바로 현대 중국사와 연결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영어로 충분히 소통하기 귀찮아서 동료에게 통역을 부탁했고 동료가 비슷하게 전해주자 저는 단호하게 중국 영토는 오랜 세월 동안 확장과 변화를 거듭해왔고 만주 지역은 중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다고 믿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알겠습니다라고 하고는 멀어졌습니다. 표정이 마치 더 얘기해봐야 소용없겠다라는 듯 보였고 저는 괜히 더 화가 났습니다. 브레이크 타임에 독일과 영국 교수 몇 명이 모여서 저와 동료에게 중국의 동북공정은 정부 주도로 진행된 정치 프로젝트가 아니냐? 학문적 중립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지으며 아니, 한국이야말로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고구려, 발해를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오히려 역사적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하는 겁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영국인 교수가 양 박사님, 그건 어디까지나 중국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 학계에서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이었고 저는 홧김에 그 반론들이야말로 민족주의에 편승한 것입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한국 학생들이 힐끗거리며 수군댔고 저는 귀가 예민해져서 저 사람들이 분명 우리를 우습게 보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자 동료들이 저를 말리며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여기서 싸움 나면 안 됩니다라고 했지만 저는 벌써 마음속으로 욱한 상태였습니다. 서양 애들이 뭘 안다고 함부로 떠들어대나 중국이 강대국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네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크게 고함치진 않고 간신히 눌렀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대학생대학원생들 주도로 열리는 젊은 연구자 토론 세션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생 수준의 토론이 대체 얼마나 대단하겠나 별로 기대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궁금해서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생각 이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고구려 무덤 벽화, 발해 유물, 역사적 연표, 언어학적 증거 등을 다양하게 제시했고 고구려 발해가 한반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내용을 자신감 있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왜 조공 관계에 대해서는 말 안 합니까? 당나라와도 사신을 교류했다는 점은 중국사로 볼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아까 세션에서 못다 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발표하던 대학원생이 차분하게 조공 자체가 한 나라의 귀속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동아시아 국제질서에서 형식적 사대를 하는 경우가 흔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건 한국이 자기들 역사를 치장하기 위해 하는 변명일 뿐입니다라고 맞받았고 주위 학생들이 일제히 조용해졌습니다. 사방에서 느껴지는 시선은 저 사람 왜 저렇게 과격하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어 교수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발해가 만주 지역에 있긴 했지만 언어문화적으로는 고구려와 닮았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언성을 높여 그것도 추측에 불과합니다. 발해인들이 스스로 중국 소수민족이라는 자각을 가졌다면 어떡하실 겁니까? 라고 했고 그 학생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런 기록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대꾸했습니다. 결국 저는 중국 사서에 다 나와 있어요. 라고 울컥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서인지 떠올리기 힘들어 뭉뚱그려 말했습니다. 이후 분위기가 더욱 살벌해졌고 저는 속으로 이 젊은 학생들도 참 대담하네. 감히 우리를 건드려? 라고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복도에서 만난 한국 학생들이 슬쩍 피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일부는 역시 중국에서 온 분들은 정치적이야라는 식으로 웃으며 수근거렸습니다. 저는 듣고도 못 들은 척했지만 심장이 두근거리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동료 한 명이 제게 다가와 미국 대학원생이 저보고 중국 학자들은 고구려 발해 이슈에 유연성이 없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받아쳐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냥 우겼나 봐요라고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저는 그 미국 애들이야말로 이 사안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는 소리죠. 괜히 거기에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린 우리 주장만 하면 돼요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도 우리말이 그렇게 우기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곧이어 복도 끝쪽에서 한국 대학원생 몇 명이 웃으면서 지나갔는데 중국어를 알아들을 리 없다고 생각했는지 중국 분들 너무 강경하다. 대화를 해볼 틈도 없이 자기네 말만 하네라고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좀 알아듣는 편이라 그 말이 고스란히 귀에 들어와서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뭐 우리가 자기 말만 한다고. 그럼 니들은 고구려 발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게 양보 없는 태도 아니야 라고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괜히 더 큰 소동이 날까 봐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공식 만찬에서도 분위기는 미묘하게 흘렀습니다. 원탁의 서양학자들, 한국학자, 저와 제 동료가 섞여 앉았는데 대화 주제는 곧 동아시아 고대사 갈등 쪽으로 자연스레 흘렀습니다. 영국인 교수가 유럽에서도 중세 영토 문제가 복잡했지만 현대적 국경으로 단순 치환하지 않는다고 하자 저는 동아시아 사정은 다릅니다. 만주 지역은 오래전부터 중화왕조의 영향 아래 있었다고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독일 교수가 옛날에 중화왕조가 만주를 완전히 통제했던 시기가 있었나요? 라고 물었고 저는 버럭 당연하죠 라고 반응했지만 구체적으로 말하라면 입이 막혀버렸습니다. 술이 몇 잔 들어가니 저도 모르게 감정이 과열되어 테이블 위에서 한국 학자들은 고구려 발해를 자기네 것이라 우기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내질렀습니다. 주변의 외국인들이 움찔하며 저를 쳐다봤고 한국인 교수가 이 자리에서는 정치적 논쟁보다는 학술 교류 분위기로 이어가면 좋겠습니다라고 중재했습니다. 저는 내심 망신스럽게도 순간적으로 내가 너무 흥분했나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화살을 쏴버린 뒤였습니다. 결국 어색한 침묵이 테이블에 감돌았고 만찬이 끝나자마자 저는 빠른 걸음으로 호텔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동북아 역사 갈등이라는 주제로 대규모 공개 토론이 열렸습니다. 패널에는 저를 비롯해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학자들이 올랐고 한국인 사회자가 진행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 방 날려주겠다. 고구려, 발해가 중국 소수민족 왕조라는 걸 확실히 못 박아야지라고 결심했습니다. 토론이 시작되자 한국 학자 측에서 고구려,
발해가 지금의 중국 영토 일부에 걸쳐 있었다는 건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한민족 문화권과 분리되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저는 곧장 마이크를 잡고 우리가 자료가 부족합니까? 중국 사서에 기록이 쌓여 있고 만주 지역 유적도 우리 연구에 따르면 충분히 중국 문명의 범주에 속한다고 봅니다라고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미국인 교수가 민족이란 개념이 근대 이후 형성된 것 아닌가요? 고대 국가들을 현대 민족 국가의 틀로 재단하는 건 위험하다고 봅니다라고 하자 저는 그렇게 말하면 한국이야말로 근대 민족 국가 개념으로 고구려, 발해를 끌어안고 있는 셈 아닌가요? 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패널 자리에서 다른 학자들이 아연실색한 표정을 지었고 사회자가 조금 차분히 토론합시다라고 했지만 저는 이미 흥분해 있었습니다. 결국 공개 토론은 끝까지 평행선을 달렸고 제가 울컥해서 이 문제에 대해선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습니다. 고구려, 발해는 분명 중국 소수민족 정권입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청중 사이에서 자잘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 학생 몇 명이 저건 강경 노선이네 하는 식으로 킥킥댔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에 치를 떨며 왜 웃습니까? 라고 한국어로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점심 이후 학술회 주최 측에서 마련한 서울 시내 박물관 투어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참가자들이 다 같이 가는 프로그램이라 저와 동료들도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첫 방문지는 한국국립중앙박물관이었는데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유물을 종합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전시관을 둘러보니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가 모두 한국 고대사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문 안내문에도 Goguryeo and Balhae are key dynasties in Korean history라고 적혀 있었고 주변 유물 설명도 발해의 뛰어난 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다시 불쾌감이 치밀어 해설사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왜 발해를 한국사로 분류합니까? 만주 지역이면 중국 영토 아니었나요? 해설사가 대한민국 역사학계 주류에서는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고 고려로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라고 답하자 저는 그건 완전히 왜곡된 것입니다. 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해설사가 난처한 표정으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다만 저희는 국내 사학계의 주류 해석을 전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저는 중국 사학계의 권위는 왜 무시합니까? 고구려 발해는 우리 소수민족 정권이라는 엄연한 사실이 있는데 라고 거칠게 대응했습니다. 주위에서 다른 외국인 관람객들이 눈길을 보내자 해설사는 조금 당황했고 주최 측 스태프가 진정해달라. 박물관 내에서 큰 소리는 곤란하다고 제지했습니다. 저는 더 화가 났지만 동료들이 저를 달래서 결국은 투덜대면서도 그 공간을 빠져나왔습니다. 박물관 투어가 끝나고 자유시간이 주어져 주변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명동 혹은 인사동 같은 곳을 둘러볼 수 있었는데 솔직히 거리 풍경이 아주 세련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상점과 길거리 음식, 디자인이 독특한 건물들까지 저는 내심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나 싶어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걸 절대 밖으로 드러낼 순 없었죠. 동료들이 뭐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네요라고 하면 저는 에이, 중국 대도시는 더 화려하죠. 여기 도심은 뭔가 작아요라고 굳이 폄훼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파는 가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동료들이 와, 저 음식 맛있어 보이는데라고 말했지만 저는 봐요. 다 중국이 원조인 음식들 가져다 변형했을 겁니다라고 자꾸 깎아내렸습니다. 실제로 한번 가게에 들어가 만두 비슷한 음식을 먹어봤는데 꽤 맛있어 살짝 감탄이 나오려다가 얼른 역시 중국 만두가 더 훌륭하죠. 여기건 간이 좀 세네요라고 둘러댔습니다. 이쯤 되니 동료들도 양 선생님 좀 솔직해지셔도 돼요라고 웃었지만 저는 아니요. 전혀 맛없어요라며 끝까지 부정했습니다. 거리에서 한국 젊은이들이 세련된 옷차림으로 돌아다니는 걸 보며 왜 이렇게 멋부리고 다닐까? 보여주기식 문화일 뿐이라고 투덜거렸고 동료들은 아니, 그래도 깔끔하게 잘 입긴 했네요라고 웃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더 나빠졌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훨씬 재치 있고 중국 패션이 더 다양하고 선도적이에요. 라고 심술궂게 말했습니다. 사실 마음속 깊은 곳에선 조금 부러운가 하는 미묘한 감정이 솟았지만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학술회가 끝나가는 마지막 날, 폐막식 행사와 함께 교류회가 열렸습니다. 각국 참가자들이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간단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저는 이미 며칠간의 갈등 속에서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나 서방학자들, 전부 우리를 고집불통으로 보는 것 같고
저도 그들을 왜곡쟁이로 보니 화합이 될 리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폐막식 후 한국 주최 측에서 저와 동료들에게 서울에 더 머무를 계획이 있으시면 여러 관광 프로그램을 안내해 드리겠다고 했지만 저는 단호히 그냥 빨리 돌아가겠습니다. 더 있으면 서로 불편할 테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 한국 측 인사는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그래도 멀리서 오셨는데 좋은 기억을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좋은 기억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다른 사람들 대화를 엿듣다 보니 한국 대학생들과 서양 교수들이 중국 분들은 자기 주장만 세고 타인의 반론은 듣지 않는다. 어쩌면 정치적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또다시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다는 겁니까? 고구려, 발해가 다 자기네 거라고 우기는 게 훨씬 민족주의적이잖아요. 라고 속으로 소리쳤지만 겉으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더 논쟁하면 끝이 없을 테니까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챙긴 뒤 준비된 셔틀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길에 또 한 번 불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버스 앞쪽 좌석에 앉아있던 서양학자 두 사람이 제 쪽을 슬쩍 보며 영어로 They just don't accept any argument. It's like talking to a wall라고 했습니다. 저는 talking to a wall 벽이랑 얘기하는 것 같다이라는 표현을 듣는 순간 마치 저희를 향해 하는 말임을 직감했고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동료에게 통역을 부탁해 저 사람들이 우릴 벽 취급하네요라고 하니 동료도 잔뜩 화가 났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놓고 항의해봤자 시끄러운 싸움밖에 안 되고 곧 비행기 시간을 놓칠까 두려워 참기로 했습니다. 저는 버스 창밖을 쳐다보며 그래, 벽이면 어떠냐. 우리가 옳고 저들이 틀린 거리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래도 기분은 쓰라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수속을 마치고 비행기 탑승 게이트 앞에 앉아 있는데 옆자리에서 한국인 대학생 2명이 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중국에서 온 학자들이 그렇게까지 강경할 줄 몰랐네. 동북공정은 정치 선전 아니냐고 물으니까 아예 길이 안 통해 라고 한국어로 수군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귀가 번쩍 뜨여 당장이라도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정치 선전이 아니라 사료에 근거한 연구입니다 라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 학생들은 금세 자리를 떠났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으며 속을 삭이는 저를 동료들이 달랬습니다. 곧 중국에 돌아가면 되니까 참으세요. 여긴 그들의 땅이잖아요. 2시간 남짓 비행을 마치고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는 순간 마음 한편에서 드디어 해방이다라는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한국에서의 며칠은 제게 불편함, 분노, 자격지심 같은 것들로 가득했으니까요. 동료들과 버스를 타고 연구소로 복귀하면서 서로가 이번 일정 너무 힘들었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한국이 저렇게 발달했을 줄은 몰랐는데 그래도 인정하고 싶진 않네요. 고구려, 발해 문제로 서양학자들까지 한국 편을 드니 진절머리 난다 같은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 다음 날 연구소 회의에서 소장님께 학술에 보고를 했습니다. 정말 충돌이 많았습니다. 한국 측이 계속 고구려, 발해를 자기네 것이라 주장하니 저희도 최대한 반박했고 서방학자들은 저희를 정치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장님은 그래도 우리 입장을 확실히 알리고 왔으면 된 거다. 잘했다고 하셨지만 동시에 서방학자들의 시선도 무시할 수 없으니 다음부터는 조금 더 세련되게 대응하라고도 권고하셨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 돌아가 보니 이미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양양 박사가 한국에서 꽤 소란을 일으켰다더라. 서구 교수들이나 한국 학생들이 다들 중국 쪽 학자들은 들어먹히지도 않는다고 비난한다라는 식이었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잘못된 주장을 제가 고쳐주려 했을 뿐인데 왜 제가 소란꾼이 됩니까? 하고요. 게다가 일부 동료 교수들도 너무 과격한 어조를 쓰지 않았느냐. 국제 무대에서는 조금 더 유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우리 역사를 끝까지 지켜야 하지 않나요? 라고 맞받았습니다. 그 후로 제 평판이 달라졌습니다. 학부 수업을 듣는 학생들 중 일부가 양 교수님은 외국 학자들이랑 토론하다가 항상 빡빡 우기는 분이라더라. 동북공정이 정치적이라는 얘기는 전 세계가 다 아는데 왜 그렇게 주장만 하시나 라는 말을 퍼뜨렸습니다. 저는 동북공정이 정치적이라니 한국 쪽이 민족주의인 거지. 우리는 객관적 사료로 접근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싶었지만 학생들이 믿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결정적으로 학기 말에는 학과장으로부터 다음 학기에는 강좌 배정이 어렵게 됐다. 외부에서 양 교수님의 수업이 편향적이라는 우려가 들려서
일단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고구려 발해가 중국 것이라고 가르치면 그게 편향인가요? 사실인데 학교가 너무 유약한 것 아닙니까? 라고 항의했지만 학과장은 고개를 돌리며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불만이면 소장님께 말씀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연구소 소장님도 학교 쪽에선 국제 이미지도 고려해야 하니 당분간 양 박사님이 조금 자중해 주셨으면 해요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역사를 지키려는 제 태도가 잘못입니까? 한국이랑 서방이 무시한다고 제가 포기라도 해야 한다는 건가요?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장님은 한숨을 내쉬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도 너무 강경하면 외교 문제가 커질 수 있고 학교가 곤란해져요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계 내에서 조금씩 고립되었습니다. 양양은 너무 한쪽에 치우쳐 있고 해외 학자들과 갈등을 일으킨다는 이미지가 굳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분노하면서도 그래도 고구려 발해가 중국 소수민족 왕조라는 제 신념을 양보할 수 없다는 생각을 더욱 굳혔습니다. 밤늦게 연구실에 홀로 앉아있으면 한국에서 보았던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깔끔하고 발전된 서울 도심, 시스템이 꽤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인천공항, 예의 바른하지만 제겐 뭔가 가식적으로 느껴졌던 안내 직원들, 맛있었던 음식들 솔직히 좋았던 점이 꽤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제가 마치 한국을 높이 평가하는 기분이 들어서 몸이 오싹해지기도 합니다. 제게 남은 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고구려 발해를 왜곡하고 있다는 분노와 중국이 훨씬 대국이고 문화적 뿌리가 깊다라는 자의심입니다. 한국이 아무리 발전하고 전 세계적으로 K컬처를 퍼뜨린다고 해도 저는 결국 중국 문화가 원형이다. 한국은 모방자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런 주장은 국제무대에서 별로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제 정체성상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쓴 이유는 저희 솔직한 심정을 누군가 들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가기 전부터 제가 품어온 무시는 막상 그 나라를 직접 보고 나니 다른 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라, 생각보다 발전되고 체계적이고 자기들 논리도 빼어나구나. 그래서 더 만만치 않네라는 자각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인식 때문에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우습게 볼 수 없다는 생각과 함께 그러니 더욱 열심히 고구려 발해가 중국 역사임을 주장해야겠다는 고집이 강해졌습니다. 이번 한국 학술회 방문은 제 인생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서방학자들이 저희를 정치적이라 비웃고 한국 학생들은 이 고집불통 중국인들을 대놓고 조롱하고 정작 중국에 돌아와서는 학교와 연구소마저 제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여기는 분위기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역사 왜곡에 맞선 정당한 행동이었다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제가 결국 얻은 결론은 하나입니다. 저는 한국을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고구려 발해가 한국사라는 그들의 주장은 터무니없으며 독립운동가들 역시 만주 중국 땅에서 활동했으니 사실상 중국 덕에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또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 한들 이 모든 것은 중국 문화를 빌려간 것에 불과합니다. 저는 죽어도 이 소신을 꺾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결론은 저를 더욱 고립시키고 주위에서는 제가 뒤떨어진 민족주의자라고 손가락질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 이 길을 택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굴욕과 분노는 오히려 제 고집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도 한국에 다시 초대받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여 기회가 생긴다고 해도 저는 도저히 반가운 마음으로 갈 수 없겠습니다. 한국은 저를 무시했고 저는 한국을 무시합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그 결론만 남았습니다. 비록 이번 방문이 끝나고 저는 학계에서 많은 신뢰를 잃었지만 언젠가 중국이 더 강력해져서 국제무대에서 고구려 발해는 중국 소수민족 왕조였다가 당연시되는 날이 오길 바랄 뿐입니다. 이것이 2주일 동안 한국에 다녀온 뒤 저 양양이 털어놓는 속내입니다. 초반부터 저는 한국을 무시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곳에서 더 큰 혼란과 자격지심을 얻어왔습니다. 역사학자로서 분노는 커졌고 국제무대에서의 제 이미지는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도 그 무엇도 제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저는 끝까지 동북공정이 옳고 고구려와 발해는 중국 역사다. 한국 독립영웅이라 해도 다 중국 땅에서 활동한 인물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이 믿음이 세상에 통하지 않아도 저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저를 편협한 중국 민족주의자라 부르겠지만 저에겐 그것이야말로 역사를 지키려는 고결한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이 자존심 하나로 저는 오늘도 베이징의 제 연구실 책상 앞에 앉아
동북공정 자료를 읽고 논문을 다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되뇌입니다. 한국에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그래도 만약 간다면 이번보다 더 거세게 맞설 테다. 그때도 나는 절대 굴복하지 않으리라.